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는 사람을 먹는 기괴한 식성을 가지고 있고 소녀를 참다 못한 아버지는 소녀를 혼자 두고 집을 떠나버리죠. 절망한 소녀는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를 찾아 홀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 모피페레입니다. 오늘부터 영화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름하여 설레발 뉴스. 제가 이 코너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커뮤니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이후 다시 한번 뭉쳤고 그 영화가 곧 개봉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제법 괜찮았던 데다 후속 영상을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기에 개봉되면 꼭 비하인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두 아티스트를 아주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때까지는 차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구구절절한 소개는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설레발 뉴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이후 처음으로 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힘을 합쳤습니다. 바로 본즈의 놀이죠. 작품은 제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됐고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작품을 통해 최우수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수상했으며 주인공을 연기한 테일러 러셀은 신인 배우상을 수상했죠. 작품은 이후 미국 뉴욕영화제 또한 휩쓸며 수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감독은 평론가들과 대중의 그렇듯 호의적인 반응에 피가 난무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영화 속 사랑을 진실하게 느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 라고 답하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현재 미국에서는 작품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의 작품이기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또 환호하는 걸까요? 먼저 작품 속 빛나는 두 별의 캐스팅 비하인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인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품성, 놀라운 연기를 선보이며 개봉 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엘리오를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는 작품을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고 오스카 시상식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사랑이 가진 속성을 날것의 느낌 그대로 생생하게 전한 감독 또한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았으며 작품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중 한 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비하인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제작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제작사로부터 영화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독과 시나리오만을 믿고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떠났으며 그런 그의 열정적인 자세는 영화 제작에 힘을 불어넣었죠. 감독은 그렇듯 작품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연기에 혼신을 다하는 티모시 샬라메를 눈여겨봤고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촬영과 제작이 모두 끝난 뒤에도 그와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년 뒤 감독은 새로운 시나리오와 만났습니다. 소설 본즈의 노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감독은 시나리오를 읽으며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다 읽고 난 뒤 주인공 소년을 연기할 배우로 오로지 단 한 명 티모시 샬라메를 떠올렸다고 하네요.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티모시 샬라메를 캐스팅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티모시는 보편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빛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이후로 꾸준히 티모시와 연락하며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티모시에게 같이 작업하자고 연락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새삼스럽지는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속 진짜 주인공은 티모시가 아닙니다. 본즈의 놀은 식인 여성 메런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런 만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캐스팅은 남자 주인공이 아닌 여자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읽으며 여자 주인공을 연기할 인물로 곧바로 독보적인 한 명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테일러 러셀이었습니다. 감독 인터뷰에 의하면 감독은 영화 웨이브스를 통해 테일러 러셀을 처음 알았고 작품을 본 뒤 줄곧 러셀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본즈에 놓을 시나리오를 접했고 시나리오를 다 읽은 뒤 곧바로 테일러 러셀에게 연락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은 테일러 러셀에 대해 깨지지 않지만 매우 얇고 투명한 크리스탈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티모시 샬라메는 루카 구아다니노의 발견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당시 신인 연기자였던 티모시 샬라메를 주인공으로 직접 캐스팅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벌써부터 테일러 러셀이 어떤 인물일지 어떤 연기를 펼칠지 기대하는 이들 또한 많다고 하네요. 배우를 보는 눈이 예리한 감독의 직접 캐스팅인데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신인 배우상을 수상한 만큼
배우 테일러 러셀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영화를 감상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줄거리는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넘기셔도 좋으며 5분의 1 분량의 줄거리가 들어있으니 약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또한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덧붙여 식인 소녀가 주인공인 만큼 식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니 비위가 좋지 않으시다면 영상 속 줄거리 파트는 물론 영화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영화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된 키워드가 식인일 뿐 사람을 죽이는 표현이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세세하게 그려지지는 않으니 책 속 잔인함에 대한 걱정은 살포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으니 어느 정도의 잔인함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영화를 보시는 것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살포시 예상해봅니다. 물론 아무래도 글로 읽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같은 내용이어도 충격의 정도가 다르겠지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메런. 소녀는 아빠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메런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메런은 엄마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지 않는 것, 그리고 엄마와 자신의 성이 이얼리로 같은 점에서 엄마가 분명 아빠와 결혼을 하여 자신을 낳았고 아빠를 지극히 사랑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메런은 식인을 합니다. 즉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을 꼭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건 아닌데요.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식욕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메런이 처음 식인을 한 건 자신의 베이비시터였습니다.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메런은 베이비시터와 단 둘만 남겨졌을 때 뼈를 제외한 베이비시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입가에 피를 잔뜩 묻힌 채 뼈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와 마주해야 했죠. 엄마는 설마 그렇듯 어린 메런이 베이비시터를 먹었을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메런의 입안에는 누군가의 고막이 끼어 있었고 그렇게 엄마는 메런의 식성에 확신을 가지게 됐죠. 엄마는 메런의 정체가 들킬까 곧장 이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흐르고 메런은 8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메런을 믿기로 마음먹었고 메런을 여름 캠프에 보냈죠. 메런은 캠프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메런에게 대단히 친절했으며 둘 사이가 제법 친근해지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신만 아는 숲속 깊은 곳으로 메런을 초대했습니다. 메런은 그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소년의 채취에서 허기를 느꼈기 때문이죠. 메런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소년은 메런과 더 오래 단 둘만 있기를 원했고 그렇게 소년은 메런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메런은 그날 이후 자신이 식인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캠프에서 또래 소년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바로 메런을 의심했고 곧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메런이 16살이 될 때까지 메런이 누군가를 잡아먹을 때마다 이사했습니다. 엄마의 이사 속도는 회를 거듭할 때마다 빨라졌고 가장 최근에 이사했을 땐 짐을 12분 만에 싸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메런이 16살이 된 다음 날 엄마는 메런의 곁을 떠났습니다. 난 내 엄마고 널 사랑하지만 더는 못하겠어 라는 쪽지를 남긴 채 엄마는 메런이 아빠를 찾아가기를 바랐는지 출생증명서와 $100를 쪽지와 함께 뒀습니다. 메런은 그날 이후 집을 떠나 아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적은 돈에 허덕이며 히치하이킹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허허벌판에 선 월마트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메런에게 시비를 거는데요.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 메런을 구해주죠. 소년은 남자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고 메런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월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쳐 나옵니다. 그런데 웬 월마트 남자 직원이 메런을 따라와 무엇을 훔쳤냐고 물어봅니다. 메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직원에게 자신이 훔친 것을 보이는데요. 직원은 화장품이 아닌 음식을 훔친 메런을 가엾게 여기고 메런에게 1시간 뒤에 둘이서만 얘기하는 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월마트 남자 직원과 메런은 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남자 직원은 메런에게 음식 몇 개를 건네고 메런은 남자 직원의 차에 올라 그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는데요. 남자 직원은 메런이 음식을 먹는 사이 메런의 손을 잡고 메런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메런은 저도 모르게 남자 직원도 잡아 먹어버리죠. 남자를 다 먹은 메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너무나도 공공적인 장소, 주차장에서 사람을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메런은 혹시라도 누가 봤을까봐 놀라며 허겁지겁 맞은편 길가로 가기 위해 근처 고속도로로 뛰어드는데요. 그때 메런을 향해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고 누군가가 메런을 안전한 길가로 낚아챕니다.
메런을 살려준 남자는 바로 술 냄새에 찌든 남자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그때 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리는 어째서인지 아까 그 남자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고 메런은 리에게 그 모자를 어째서 너가 쓰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는 대답합니다. 맞아, 나도 그래. 그렇습니다. 리 또한 식인종이었던 것입니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읽고 식인풍습에 대해 많은 생각을 거쳤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민한 부분은 식인풍습에 따라야 하는 속성이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고 어린 자들은 풍습에 저항하고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자신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무엇이 되려 하는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한다. 그렇게 여러 도덕적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에게 도전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도덕적 투쟁은 있고 자신은 누구인지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감독이 두 번째로 고민한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작품을 본 관객들이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무엇이 남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바라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작품의 장르는 크게 로드무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드무비의 매력에는 서사적 추진력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감독은 여행 도중 방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관해 대본 작가 데이브 카이가니치와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렇기에 본즈에놀은 감독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촬영한 영화라고 하네요. 감독은 영화 감독으로서 미국 세계에 발을 들인다는 생각으로 중서부를 촬영했고 덕분에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작품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감독은 작품을 로드무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로드무비로 보는 관점을 좋아합니다. 사랑 이야기지만 폭력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폭력적인 로드무비이기도 하죠. 어쩌면 관객들에게 마지막에는 공포영화로 인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객이 장르를 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결정할 수 있다면 이건 사랑 이야기입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영화와 책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와 책은 제법 다릅니다. 주요 캐릭터와 사건은 소설 속 이야기 그대로이지만 주변 캐릭터들 혹은 작은 사건들은 영화적 특성에 맞게 바뀌거나 아예 삭제됐죠. 이번 본즈애널 또한 그와 비슷한 듯합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제를 통해 영화를 보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미국 잡지에 실린 여러 기사를 읽으며 책과 영화의 차이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본즈애놀 또한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마찬가지로 책과 영화의 큰 구조와 캐릭터는 그대로인 반면 주변 캐릭터와 이야기는 변형되거나 삭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런을 키우는 이는 엄마가 아닌 아빠로 바뀌었고 빠른 전개를 위해서인지 아빠가 메런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리와 메런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소설 속 두 사람은 내심 서로를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서먹하고 싸늘한 태도를 유지하는데요. 영화 예고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스포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소설에서는 키스를 안 하거든요. 소설은 사랑보다 성장과 자아탐구에 맞춘 듯 보이는 반면 감독이 사랑 이야기라고 표현할 만큼 영화는 사랑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니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도 어쩌면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터 브래드쇼 평론가는 가디언지를 통해 작품에 별 5개를 안기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뒤틀린 낭만적 이상주의가 무섭고 추악하고 놀랍다. 또 스테파니 자카렉 평론가는 타임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작품을 평했습니다. 매우 로맨틱하다. 정성스럽게 제작되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다. 심지어 가장 끔찍할 때도.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속 섬세하면서도 생생한 사랑 이야기가 좋았던 분들께는 아마도 반가운 평이 아닐까 싶네요. 본즈애놀의 개봉과 함께 감독은 최근 들어 그렇다면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속편은 언제 제작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여러 받고 있는데요. 감독에 의하면 감독은 속편이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좀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는 속편 개념은 미국식 컨셉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만 관객들이 바라는 속편이 엘리오의 다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즉 논란이 된 아미 해머를 빼고도 속편을 제작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현재 배우 제니퍼 로렌스와 시대극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인도에 좌초된 소년들에 관한 소설 파리대왕의 영화화를 워너브라더스와 협의 중에 있고 영화 스카페이스의 리메이크를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협의 중이며 게이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인물 스코티 바워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의 감독을 곧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티모시 샬라메 또한 못지않게 바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프리퀄인 원카 그리고 듄 파트 2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작품 모두 2023년 개봉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현재로서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도 티모시 샬라메도 대단히 바쁜 매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속편을 기대하는 건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데다 두 사람이 함께한 영화가 곧 개봉된다고 하니 언제 제작될지 모를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속편을 향한 기대는 잠깐 접어두고 두 사람의 꾸준한 행보를 그리고 본즈에 노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즈에 놓을 영화 비하인드도 조만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피레였습니다.